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에서 참 굴곡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혼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온갖 일을 하며 버텨왔습니다. 삶이 나를 던진 곳이 아무리 깊고 어두운 구덩이라도 나는 거기서 살아남아야 했다. 이 말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인생에서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가족, 따뜻했던 집,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한순간에 모두 사라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나도 일찍 겪었고, 그때부터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그런 제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고된 시간이었는지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떤 굴곡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40대 남성이고 인생에서 굴곡이 좀 많았던 편입니다. 저한테 가장 잊을 수 없는 기억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지냈던 그 따뜻한 시간들인데, 우리 집은 정말 사이가 좋았고 부모님은 저를 무척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어요. 그때 부모님의 얼굴과 저를 안아주던 그 포근한 느낌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를 항상 지켜주던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걸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레 교통사고가 나면서 모든 게 뒤바뀌었어요. 사고 순간 어머니가 저를 꼭 끌어안아 주셨던 게 마지막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그때 어머니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절박했는지 그 느낌이 아직도 가슴 깊이 남아있어요. 눈을 떠보니 낯선 곳, 고아원이더군요. 그곳에서 깨어났을 때 정말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몰랐고, 저를 왜 여기에 데려왔는지, 부모님은 어디 계신지 여러 번 물었지만 돌아온 답은 돌아가셨어 라는 냉정한 말뿐이었죠.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말이 너무 차갑고 너무 무서웠고 정말 하루하루가 버겁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모든 게 사라져버린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상처는 제 안에 깊이 자리 잡았고, 그때의 충격은 제게 큰 트라우마로 남았고, 그 이후로 저는 무조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누구보다 조심스러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언제나 실수 없이 안전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는데, 사람들은 저보고 느리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뭐가 되겠냐는 타박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제 자신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었어요. 저는 살아남아야 했고,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지켜주셨던 그 기억이 저한텐 너무 강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아남아야 한다고, 아무리 남들이 비웃더라도 제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이젠 40대가 됐는데 여전히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생명이 제일 귀중하고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고아원에서 삶도 물론 힘들었지만 고아원을 나와서도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는 속도가 생명이었어요. 저랑 맞을 리가 없었죠. 사람들이 저보고 왜 이렇게 굼뜨냐, 빨리빨리 못하냐며 계속 재촉했어요.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고, 다음엔 배달 일을 해봤는데 거기서도 속도가 중요하더라고요. 빨리 배달해야지 뭐 하는 거냐고 욕도 많이 먹고, 그래서 또 그만두게 됐어요. 그때마다 왜 이렇게 세상과 안 맞을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온 세상이 다 불안 요소로 보이고 부모님을 따라갈까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부모님 원망도 참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직업 교육을 받으면서 프리랜서로 문서 작업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고아원에서 알고 지내던 형을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 형도 참 힘들게 살았던 사람인데 반갑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를 딱하게 여겨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잘 안 돼서 힘들다는 얘기를 하니까 형이 그러더군요. 너 운전은 할 줄 알지? 안전 운전만 하면 돼. 내가 좋은 자리 소개시켜 줄게. 운전이야 할 줄 알죠. 그런데 형도 아시다시피 제가 정신병같이 불안한 걸 못 버티는 게 있어서 소개까지 해주시려고 했는데 괜히 형한테 민폐 끼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야 뭐 어떻게든 살면 되죠. 에이, 말이 그렇지. 안전 운전만 하면 된다니까. 너 그거 잘하잖아.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된 자리로 가서 일해보는 게 어때? 형, 그렇게까지 말해주니까 정말 고맙긴 한데 형 말이 맞을까요? 진짜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에이, 괜찮다니까. 나 믿어봐. 내가 괜히 말했겠어. 이거 너한테 딱 맞는 일이야. 내가 보증할게. 그렇게 형이 소개해준 일자리가 바로 사립학교 스쿨버스 등교 운전기사였어요. 제가 20대 후반에 그 일을 맡게 됐는데 솔직히 말해서 안전과 불안을 생각하는 저한테도 아이러니하게 정말 딱 맞는 일이었어요. 학생들을 안전하게 데려다 주고 또 기다려서 다시 집으로 안전하게 보내주는 일. 해보니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물론 누군가는 그걸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애들 태워다 주는 게 뭐가 어렵냐고 쉽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한텐 이 일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는 모습, 그리고 제가 애들을 안전하게 데려다 주면서 느끼는 책임감. 그것들이 삶을 포기할까도 생각했던 저를 살게 하는 힘이었어요. 사립학교 스쿨버스 운전기사는 등교 시간에 맞춰 학생들을 안전하게 데려다 주기만 하면 되었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저와 참 잘 맞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오늘만 살 것처럼 일을 하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부지런히 돈을 모으게 되었고, 통장에 돈이 쌓여갈수록 저에겐 큰 성취감을 안겨주었어요. 사립학교에는 개인적으로 운전기사를 두고 다니는 학생들도 꽤 많았는데 저도 그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기사분들과 말도 트이고 친해지게 되었어요. 특히 정씨라는 운전기사와는 정말 친하게 지냈는데 정씨 아저씨는 말도 재밌게 잘하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서 함께 있으면 금세 분위기가 좋아지고 고민도 잊게 되고 유쾌하기만 했어요. 특히 돈 많은 자제들의 부모를 풍자하며 농담을 주고받을 때면 그렇게 웃기고 재미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퇴근하고 나면 술을 한 잔씩 하면서 그날의 피로도 풀곤 했는데 그렇게 술에 잔뜩 취해서 기분 좋게 잠들었던 날들이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정씨 아저씨가 그러더군요. 야, 너 혼자 술 마시기 심심하지 않냐? 내가 재미있는 사람 하나 소개해 줄게. 과부인데 성격도 좋고 사람이 참 괜찮아. 과부라고요? 저야 뭐 혼자 마시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한데 소개해 준다면야 마다할 이유는 없죠. 그래 임마. 사람 많은 게 더 재밌잖아. 꼭 한번 만나봐. 분명 너랑 잘 맞을 거야. 알겠어요. 아저씨가 그렇게 말하니까 믿고 나가보죠. 근데 진짜로 괜찮은 사람이겠죠?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과부라고 하니까 이런 거 쉽게 결정하기는 좀... 야, 네가 언제 이렇게 신중한 놈이었냐? 그냥 가서 즐기면 되는 거야. 재미있게 놀다 와. 내 말 못 믿냐? 이번 만남 진짜 인생이 바뀔지도 몰라. 믿죠, 믿어. 아저씨가 이렇게까지 강추하는 거 보니까 진짜 좋은 사람인가 보네. 그럼 기대 좀 해볼게요. 정씨 아저씨가 그렇게 소개해준 사람은 당시 37살의 과부였는데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녀는 애교 많고 상냥했는데 그 모습에 저도 점점 마음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는데 그녀도 흔쾌히 받아들여 줬어요. 저는 인생에 처음으로 사랑이 찾아왔다는 생각에 뭐든 해주고 싶었지만 와이프는 굳이 식을 올리지 않아도 괜찮다며 거절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만 합치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몰라 찾아뵐 수는 없으니 마음속으로 새로운 가족을 위해 서로 열심히 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빛 하나 안 들어오는 지하 빌라에서 같이 살게 되었고 금방 아이까지 갖게 됐죠. 아이가 생겼단 말을 듣고 저는 그동안 잃어버렸다고만 생각했던 가족을 다시 갖게 된다는 기쁨과 새로 생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낮이랑 오후에는 사립학교 스쿨버스를 운전하며 아이들을 안전하게 등하교시키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낮과 밤 동안 바쁘게 지내다 보니 하루하루가 금세 지나가면서 살던 어느 날 저랑 와이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 정씨 아저씨가 연락을 해왔어요. 곧 아빠가 된다며 축하해주고 싶다고 하면서 퇴근 후에 포장마차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날은 하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는데 술 한 잔 들어가니까 괜히 감정이 올라왔고 어릴 적 기구했던 제 사연을 꺼내게 됐어요. 부모님 사고 이야기며 고아원에 있었던 일이며 다 털어놨죠. 야, 너도 참 힘들게 살았구나. 근데 너 혹시 부모님이 진짜 돌아가신 건지 확실하냐? 혹시 살아계신데 기억을 잃은 건 아닐까? 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깨어나 보니 고아원이었는데 돌아가셨다고만 들었어요. 임마,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돈만 좀 있으면 가족을 찾아줄 수 있는 브로커인데 혹시 부모님도 어디선가 기억을 잃고 살아계실지도 모르는 거잖아. 한번 알아보는 게 어때? 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돈은 얼마나 드는 건가요? 제가 가진 돈이 많진 않은데. 글쎄, 정확한 금액은 나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꽤 들긴 할 거야. 하지만 부모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겠어? 맞아요.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 브로커랑 제가 직접 만나야 하나요? 아니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 야, 임마,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잖아. 그 말에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며 가슴이 마구 뛰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마음이 복잡하고 심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결국 계좌이체로 5천만 원을 건넸어요. 저한텐 정말 큰 돈이었지만 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앞에선 그 금액이 아깝지 않았죠.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의 큰 실수였다는 걸 그땐 몰랐죠. 다음 날부터는 정 씨, 그 상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나중에서야 그날이 정 씨 그놈이 일을 그만두기 전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결국 저는 정 씨에게 속아서 거의 전 재산을 잃고 말았어요. 정말 제가 바보였던 거죠. 너무 쉽게 믿어버렸고 그 결과가 이렇게 참담할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분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이해 못하실 텐데 가족을 찾아준다는 그 말이 제게는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신기루 같은 말이었거든요. 욕을 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저는 정 씨가 담당하던 부잣집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그 인간 어디 갔는지 아냐고 울부짖듯이 물었지만 학생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을 못했고 결국 경비가 와서 저를 제지했어요.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걸었다는 이유였죠. 여기 학교가 명문가 자제들이 다니는 곳이라 분위기 자체가 삼엄하거든요. 그때 느꼈던 절망감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술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텼습니다. 결국엔 사립학교 운전기사 일에서도 잘리고 말았고 그때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면서 끝까지 옆에서 위로해 주려고 애썼어요. 정 씨의 흉을 보면서 제 손을 잡고 그래도 당신 잘못은 아니라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라며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렸다고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 줬어요. 사실 정 씨와는 오래 알던 사이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도 정 씨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처음 우리를 소개해 줬을 때도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대요.
아내는 가끔 혼자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 예민해져서 틱틱대면서도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어요. 아내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로 무너져 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때는 아내가 제 유일한 버팀목이었어요. 그렇게 아내의 덕분에 배신감에 헤어나올 수 있었고 아내는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몸도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었고 아내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리기사 일을 계속했어서 밤마다 일을 하러 나가긴 했는데 아내가 자꾸만 아기를 집에 두고 밖으로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콜을 받고 나갔다 돌아오면 집에 아기가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날도 역시나 아기가 홀로 울고 있는 걸 보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내가 돌아왔을 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죠.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냐고, 아기를 혼자 두고 이렇게 자주 나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화를 냈어요. 아내는 당황한 표정으로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고 변명했지만 제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아니, 이 밤에 대체 뭔 볼 일이 있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아기를 혼자 두고 나갈 만한 일이었냐고 따졌는데요. 제대로 답도 하지 않는 아내를 볼 때마다 참 힘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결국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코를 나가는 척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며 아내를 붙잡았던 날 부부싸움이 크게 벌어졌어요. 그날 밤은 정말 감정이 격해질 대로 격해진 상태였죠. 저는 아내에게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한꺼번에 쏟아냈고 아내 역시 참아왔던 답답함과 억울함을 터뜨렸어요. 서로 몸싸움까지 났었는데 아내도 제 얼굴을 핥히고 발로 차고 저도 그랬으면 안 됐는데 그만하라며 아내를 밀치기까지 했어요. 그 싸움 이후로 아내는 집을 나갔어요. 번호도 끊겨 있었고 아내와 같이 알던 사람이라곤 정씨뿐이었는데 정씨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으니 말 다 했죠. 아내도 저처럼 가족이 없다고 했었는데 아내에 대해 아는 정보가 없으니 그게 결국 문제가 되어 찾을 길이 없었어요. 거기에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었으니 주소지조차 알 길이 없었죠. 혼인신고를 미뤘던 이유도 지금 생각해보니 이렇게 도망가려고 미뤘나 봐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제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눈물을 머금고 아기를 보육원에 맡기게 되었어요. 혼자서 아기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괴로웠지만 매일같이 아기를 울리며 방치하는 상황을 반복할 수는 없었거든요. 제가 일하러 나가 있는 동안 아기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있게 되니까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겹치다 보니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게 남은 선택지는 그거밖에 없었고 결국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며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가진 상처를 되풀이하는 것 같아서 죽을 것처럼 괴로웠지만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다시 아이를 데리고 올 거라는 다짐을 하며 살았어요. 그 다짐을 매일같이 하면서 저는 다시금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인 운전기사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어요. 솔직히 그 과정은 쉽지 않았죠. 면접을 볼 때마다 과거 경력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립학교 운전기사 자리에서 잘렸다는 사실이 발목을 잡아 눈치 보기가 일쑤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게 언젠가 꼭 아기를 다시 데려와 함께 살기 위해선 무엇보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아다녔는데 거의 구걸하다시피 빌고 또 빌어서 서울에 본사가 있고 지방지사로 출장 오는 임원들을 위한 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수술을 받으러 가게 된 운전기사의 빈자리를 일회성으로 메우기 위해 땜빵하러 간 것이었는데 운이 좋았는지 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 계약직으로 채용될 수 있었죠.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된 저는 정말로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에 실감하면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는 다짐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임원 한 분이 골프 약속이 있다며 저에게 개인적인 일정에 동행해 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하신 적이 있었죠. 저는 임원을 골프장까지 모셔다 드리고 주차장에서 대기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맞은편 차문이 급하게 열리더니 누군가 내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순간 숨이 턱 막히고 가슴속에서 분노가 폭발하듯 치밀어 올랐어요. 바로 정 씨라는 걸 알아차렸죠. 내 돈 5천만 원을 훔쳐간 그 인간이 눈앞에 나타나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면서 아무 생각도 할 틈 없이 차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그대로 정 씨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잡았죠.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와 배신감이 그 순간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손끝까지 떨리면서 이 인간을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야, 이 새끼야, 너 오늘 잘 걸렸다. 네가 숨어 다니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어디서 내 돈 다 털어가고 감쪽같이 사라졌냐? 내 돈 5천만 원 어디로 갔는지 똑바로 말해봐, 이 새끼야. 내가 널 그냥 둘 줄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나도 휘말린 거라고. 어쩔 수 없었어. 네 와이프가 너무 적극적이었고 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고. 그게 뭔 개소리야. 제대로 말 안 해? 돈 다 어디 갔는지 똑바로 말해. 변명 그만하고. 사실 네 와이프가 이 모든 걸 계획한 거야.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네 와이프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한 거였어. 난 그냥 끌려간 것뿐이라고. 돈도 대부분 네 와이프가 챙겼어. 진짜로 나한테 남은 게 없어. 뭐? 그 여자가 주도를 했다고? 둘이 그럼 짜고 나 하나 호구로 잡은 거였어? 정 씨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제발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어요.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고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죠. 저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정 씨가 짓거리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내가 주도했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내가 이놈한테 돈을 뜯겼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본인이 예민해질 때마다 내 탓으로 돌리던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속일 수 있었는지 이 여자가 일부러 나한테 접근을 했다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됐어요. 그 상황에서 더 큰 소동을 일으킬 수는 없었던 게 이번 일자리마저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 씨를 억지로 일으켜 세운 뒤 정강이를 구둣발로 세게 차버렸고 그리고 나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다시 한번 발로 차며 소리쳤어요. 이건 내 돈을 훔쳐간 대가고 이렇게 너를 찾게 된 이상 쉽게 안 넘어갈 거라고 하니 정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몸을 웅크리며 비명을 질렀고 그 모습을 보고도 저는 한참 동안 더 노려보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차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후로 아내가 변했다고만 생각했는데 애초에 저를 구덩이로 몰아넣은 사람이 아내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임원이 골프를 마치고 돌아와서 차에 탔을 때도 저는 오직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임원은 오늘 고생 많았다며 회장님이 곧 지사를 둘러보러 내려오실 예정인데 그때도 운전을 맡아주면 좋겠다고 하셨죠. 저는 당연히 잘 모시겠다고 했고 그날 이후로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에 더 집중하려고 애썼어요. 그게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너져 내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지사로 내려오신 회장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긴장을 해서인지 운전이 좀 미숙하게 보였나 봐요. 회장님은 제 운전 스타일이 그다지 마음에 안 드는 듯 했어요. 계속해서 조금 더 빠르게 운전할 수 없냐고 물어보셨죠. 인자한 태도를 보이셨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제 방식대로 안전운전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빗길에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났어요. 바로 앞에서 앞차들이 엉켜 들어가며 큰 사고가 났지만 저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두었던 덕분에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순간 저를 보며 말없이 자네 운전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속도를 재촉하지 않으셨죠. 회장은 도착할 즈음 제게 직접 경험해보니 알겠다고 하시며
자기 집사람의 운전기사로 스카우트하고 싶은데 생각이 있냐고 물으셨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얼떨떨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좋은 제안을 받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게다가 일을 잘하면 정직원으로도 해주겠다는 말까지 덧붙이시니 마음이 설레면서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회장님이 다음 주부터 바로 집사람 픽업을 부탁한다고 하셨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이 떠오를 만큼 저에게는 정말 큰 기회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고 우리 애를 다시 데려오기 위한 목표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 주 주말에 보육원에 아기를 보러 갔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기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지고 얼른 데려와서 내 손으로 키우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어요. 회장 사모의 운전을 하려면 서울로 올라가야 했고 그 전에 쪽방이나 작은 원룸이라도 급히 구해야 했어요. 허름한 건물 몇 군데를 돌아다닌 끝에 겨우 구한 방은 너무 좁아서 몸을 돌릴 때마다 가구에 부딪힐 정도였어요. 벽지도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창문도 작아서 빛이 잘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일이 우선이니까 급한 대로 그 방이라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게 선택지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회장이 알려준 집 주소로 찾아갔죠. 대저택 대문을 열고 들어서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생전 처음 보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집이었는데 입구부터 정원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대문을 통과하자마자 넓은 정원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나무들과 꽃들이 정갈하게 가꿔져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정말 다른 세상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좁은 서울에 이런 집이 있다고 할 정도였죠.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이곳에 들어와도 되나 싶었네요. 일단 집 관리인으로부터 차고지를 안내받고 차를 꺼내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사모님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어요. 바로 집을 나갔던 제 아내였거든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턱 막혀왔죠. 상황을 이해할 겨를도 없이 그저 혼란과 충격에 사로잡혔어요. 가까스로 정신을 붙들고 마스크를 눈 밑까지 올려 얼굴을 가렸어요. 그때가 코시국이어서 다행이지 그거 아니었음 바로 들켰을 겁니다. 전 일단 아내가 절 알아보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목소리도 최대한 낮추고 행동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조심하려고 애썼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여자는 저에게 별다른 관심조차 없더라고요. 마치 주변 사람들은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는 듯이 저를 지나쳐서 차에 올라탔어요. 그 여자를 호텔 레스토랑에까지 데려다주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아니 얼마 전에 정씨 아저씨를 만난 것도 정말 신기했는데 이렇게 아내까지 만나게 되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게 기이한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한꺼번에 벌어질 수 있는지 혼란스럽고 이상하리만큼 기묘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지금 당장 무슨 행동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차분하게 운전하려고 노력했어요. 사모님은 차 안에서 전화를 하면서 몇 번 짜증을 내더군요. 전화하면서 회장을 험담하고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누구는 일을 제대로 못한다느니 회장은 뭘 모르고 돈만 많다느니 하면서 짜증을 냈어요. 운전하고 있는 저도 욕을 하더라고요. 운전을 더럽게 못하네 뭐하네 하면서요. 정말 끊임없이 불평을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그저 묵묵히 운전을 했고 호텔에 도착하고 나서 사모님이 내린 뒤 몇 시까지 오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가정부와 정원사와 스몰톡을 나눴어요. 그들이 말하길 이 여자는 정실 부인이 아니라 첩 같은 존재라고 하더군요. 회장님과 함께 산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나이 차이도 꽤 나는데 비위장도 좋다며 대단한 여자라고요. 또 사모님이 회장님 앞에서는 우아하고 고상한 척하지만 사용인 앞에서는 고압적이고 비아냥거리기 일수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깔보면서 무시하는 태도가 눈에 보일 정도라 모두가 불편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회장에게 명품을 받을 때는 감사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되팔았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라는 사람이 이 여자라고 하더군요.
여태 회장이 여러 여자를 집에 들이긴 했지만 이 여자는 어마어마한 년이라고요.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에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꺼내보았어요. 사진 속 아내는 밝게 웃고 있었고 저도 그 옆에서 웃고 있었죠. 그때는 그 웃음이 진짜라고 믿었는데 이제 보니 그 모든 게 거짓이었고 속임수에 불과했던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절에 제가 너무나도 바보 같아서 참을 수 없이 괴로웠어요. 다음 날 저는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하고 나서야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밝히는 게 두려웠지만 이대로 넘어갈 순 없었거든요. 증거 자료라고 할 것도 없었지만 아내와 찍은 사진들을 증거 삼아 가지고 갔죠. 저는 가져온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내밀었고 아내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보여드렸죠. 사진 속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과 저의 모습을 보며 회장님도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어요. 그동안 저한테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담담히 꺼내나갔죠. 회장님께서도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셨어요. 중간에 감정이 복받쳐 울먹이기도 했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도 했지만 회장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내쫓으면 그만인 관계이긴 한데 자네는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나? 그날 연쇄 추돌 사고로부터 자네가 나를 구해준 것처럼 이번에는 내가 자네를 돕도록 해보겠네. 하지만 자네가 원하는 대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마음속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 편하게 이야기해보게. 솔직히 말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복잡한 절차나 보상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 여자가 지금처럼 남을 속이고 이용하는 행동을 멈추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서서 직접 처리하겠네. 그 여자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할 것이네. 자네가 더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겠네. 자네가 이렇게 용기 내어 직접 이야기해줘서 고맙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제가 감히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지. 자네가 내 목숨을 또 한 번 구해주는 거지. 교통사고와 꽃뱀으로부터. 일단은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다 도와주겠네. 내가 자네한테 은인이 아니라 자네가 내 은인일세. 저는 회장님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기의 친자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회장님께서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셨고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저는 보육원에 찾아가 아기 입안에서 면봉을 채취했어요. 가슴이 먹먹했지만 그래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사모님의 것은 회장님을 통해 얻었어요. 그리고 전 일단 은신을 해야 했기에 그 여자 운전은 맞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 여자는 자신이 들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여전히 허영심에 젖어 미친 듯이 쇼핑을 다니며 값비싼 물건들을 사들이고 교양 있는 척 사교 모임을 전전하면서 자기 과시를 하고 있다고 했죠. 일주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고 당연히 아내였던 그 여자 뱃속에서 낳은 아이니까 우리 아이랑은 일치했죠. 이건 단순히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회장님에게 보여주기 위한 증거였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도 알려드리자면 저 또한 우리 아이랑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저랑도 99.9999% 일치했어요. 사실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 의구심이 안 들었다면 거짓말이죠. 이 여자의 행실로 제 아이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이렇게 친자 검사 결과를 보게 되니 아이한텐 더할 나위 없이 미안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회장님도 검사 결과지를 보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겠나? 자네의 결정에 따르겠네. 나는 자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준비가 되어 있네. 편하게 이야기하게나. 솔직히 그 여자 그냥 내쫓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복잡하게 뭘 받겠다, 보상받겠다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만큼 책임을 지고 다시는 남을 속이고 이용하지 못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뿐입니다. 좋아, 자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그 꽃뱀 여자 내가 아주 뿌리 뽑아버리겠네.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내가 확실하게 처리할 거야. 자네는 걱정하지 말고 이제 좀 편히 쉬게. 회장님,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는 아이와 함께 편안히 지내고 싶습니다. 그렇지. 자네도 이제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모든 일이 잘 정리되도록 나도 자네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네. 그 여자 뒤통수를 제대로 갈길 모든 준비가 된 후 저는 회장님과 함께 그 여자가 참석하고 있는 티타임 자리로 향했어요. 그 자리는 겉으로는 친목 모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부잣집 아내들이 모여 고급스러운 소비를 자랑하고 서로 우월감을 느끼려는 목적이 더 큰 자리였어요. 그들이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과시하기 위해 모인 그런 모임이었죠. 회장님 덕분에 호텔의 프라이빗 룸까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고 저는 그 방에 들어서면서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들어서자마자 룸 안에 있던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지며 저를 쳐다봤어요. 그들에게 느닷없이 불청객이 들이닥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제일 경악스러운 표정을 짓던 전 와이프. 그 여자는 쥐구멍이라도 숨어야 되듯이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뻔뻔하게 저를 잊고 잘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동안 묻어두었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떠오른 것처럼 보였죠. 그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고 그 순간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온 이유를 똑똑히 알게 된 듯했어요. 저는 그 여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동안 가슴에 쌓아두었던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죠. 여기 있는 이 여자는 저와 결혼해서 우리 아이까지 낳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뜯어먹기 위해 사기꾼과 작당을 하고 우리 아이까지 버리고 사라진 여자라고요. 신분까지 바꿔가며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나선 이유는 그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누구야 저 사람? 나 이 사람 전혀 모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구질구질한 사람과 아는 사이일 리가 없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수준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요. 수준을 생각해 보라고? 그래. 그동안 네가 얼마나 화려하게 꾸미고 다녔는지 다 안다. 하지만 그 가면 벗겨지니 얼마나 초라한지 스스로도 알겠지. 내가 자네에게 실망하는 건 이런 거짓된 모습이야.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법이지. 회장님 아니에요. 정말로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 회장님을 위해 노력했고. 그만하라고. 네가 한 짓은 모두 밝혀졌고 더는 변명도 통하지 않아. 경호원들, 이 여자 내 앞에 더 가까이 못 오게 막아버리게.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그 여자 앞에 던졌고 그 서류는 아기와 그 여자 그리고 저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다른 사모님들에게도 사본을 나눠주며 직접 확인하라고 했죠. 사모님들은 놀라움에 서류를 받아들고 하나하나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들이 제 말이 사실임을 깨닫자 룸 안에 몇몇 사모님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자신들도 그 여자에게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자잘자잘하게 돈을 뜯긴 적이 있다면서 누군가는 아픈 가족을 돕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고 또 다른 누군가는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이야기했죠. 사모님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고 그제서야 그 여자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여왔는지 깨닫는 것 같았어요. 룸 안에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고 모두가 그 여자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의 표정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그제서야 이 상황이 자신에게 얼마나 불리한지 깨닫는 듯했죠. 그 여자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라고요. 이 사람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믿지 마세요. 저 사람은 증거 조작을 해서 저를 망신주려는 거라고요. 난 정말 자네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줄 알고 도와주려 했을 뿐이네. 그런데 자네가 자식을 버리고 남편을 배신하고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는 봐줄 수가 없어. 그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나. 이제 다 드러났으니 거짓말로 더는 빠져나갈 수 없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 정말로 잘못했어요.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지금 기회를 달라고? 아니, 네가 뭔 낯짝으로 그런 개소리를 해. 네가 나랑 우리 애기한테 한 짓들을 생각해봐. 기회는커녕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더는 구질구질하게 애원하지 말라고. 듣기도 역겨우니까. 너는 입 닥치고 참견하지 마. 네가 왜 이 상황에서 참견이야? 아무 능력도 없는 주제에 끼어들지 말라고. 아주 이때다 싶어서 치고 오고 싶냐? 그깟 5천만 원이 아까워서 찾아온 거냐? 이 징글징글한 거머리 같은 놈아. 왜 내 인생에 똥물을 끼얹고 지랄이야? 똥물은 네가 나한테 뿌렸지. 너는 네가 가져가려 했던 것들 이제 전부 놓아야 할 때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네 실체를 봤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나가는 게 너한테도 덜 창피할 거야. 저 여자가 저한테 사과는커녕 발광하며 난리를 치자 그동안 속아온 게 분해서 화가 난 사교 모임의 여사님들도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했어요. 어떤 여사님은 손가락으로 그 여자 뒤통수를 치셨고 또 다른 여사님은 팔짱을 끼고 그 여자 팔을 있는 힘껏 치며 조용히 하라고 경박스럽다며 채통 지키라고 소리를 높였죠. 그러니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굴만 새파랗게 질려갔어요. 사모님들의 비난이 이어질수록 그년의 표정은 점점 더 처참해졌고 룸 안의 공기는 더욱 냉랭해졌어요. 결국 회장님이 그 여자를 내쫓기로 결심하시고 방 안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여자 대신에 사과를 하셨어요. 여사님들은 회장님의 사과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 어떻게 회장님 잘못이냐고 하더라고요. 회장님은 냉정한 표정으로 그 여자를 쳐다보며 이제 더는 그 여자가 이 모임에 발을 들일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회장님은 제 앞에서 그 여자와 정 씨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단호하게 약속하셨어요. 그 여자는 당황한 기색으로 연신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뭐라 말을 잇지 못하고 결국 입술만 달싹이며 말을 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안에 있던 억울함과 분노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들었고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정의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죠. 회장님은 곧이어 비서를 불러 그 여자가 그동안 구매했던 사치품들까지 모조리 회수하라고 지시하셨는데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은 애초에 회장님 돈으로 산 것이었으니 회수할 권리가 있었죠. 그 여자는 본인이 욕망하며 손에 쥐고 있었던 것들이 마치 신기루처럼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걸 보며 얼굴이 일그러졌고 그저 소리를 지르며 회장님의 다리에 매달려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회장님은 더는 그런 기회 따윈 없다고 말씀하셨고 경호원들 손에 이끌려 강제로 끌어내졌어요. 그리고 회장님은 본인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를 저에게 소개해 주셨고 저는 그 여자와 서류적으로도 완전히 갈라서기로 했어요. 이미 남처럼 살아왔지만 이젠 법적으로도 완전히 끝을 내야 할 때였어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 서류를 정리하고 재산 분할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준비했죠. 그동안 그 여자가 내 삶에 끼친 피해를 떠올리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했어요. 변호사는 회장님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최선을 다해 주었고 덕분에 모든 서류가 신속하게 처리되었어요. 법원에서도 그 여자의 악행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고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회장님에게 또 한 번의 은덕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네가 아이를 보육원에서 데리고 와서 직접 키울 수 있도록 내가 월급을 올려주겠네. 자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니 아이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될 거라 믿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자네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하는 것도 도와주겠네. 걱정하지 말게. 회장님,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격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이제야 저도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절대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잘해보게.
자네라면 분명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 믿네. 필요할 때 언제든 나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고생과 상처가 한꺼번에 떠오르기도 했지만 드디어 아이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먼저 보육원에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보육원에 맡길 당시 작성했던 서류와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도 문의해서 현재 아이의 상태와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봤죠. 다행히도 제가 여전히 법적 보호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복잡한 친권 회복 소송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보육원 담당자와 협의할 때는 아이를 데려오겠다는 제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고 제 양육을 위한 환경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어요. 회장님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새로운 거주 환경과 경제적 안정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쉽게 준비할 수 있었죠. 집을 구한 임대계약서와 소득증명서, 그리고 은행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아이가 돌아와도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임을 강조했어요. 보육원 측에서도 제 진심과 준비된 환경을 보고 아이를 다시 제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법적 절차와 보육원과의 협의를 마친 후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었어요. 보육원에서 아이를 데려오는 날, 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요. 맡길 때는 그냥 맡기기만 하면 됐는데 아이를 데리고 올 때는 필요한 게 엄청 많더라고요. 보육원에 아이를 맡길 때 작성했던 서류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연락해 필요한 절차와 보호권에 대해 문의했죠. 법적 보호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에 복잡한 친권 회복 소송 없이 진행할 수 있었어요. 보육원 측과의 협의에서는 제가 아이를 양육할 충분한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마련하게 된 집으로 거주 환경을 증명할 임대계약서와 경제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소득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제출했어요. 보육원 담당자에게도 제 진심을 전하며 이 아이를 다시 제 곁으로 데려오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나서야 우리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었어요. 보육원에서 아이를 데려오는 날,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아이의 작은 손이 얼마나 따뜻하고 소중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고 앞으로는 이 아이를 절대 놓지 않겠다고,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죠. 아이를 돌보는 건 제가 근무 중일 때 회장님 댁에서 베이비시터가 아이를 돌봐주기로 하셔서 저는 마음 편히 회장님을 모실 수 있었고 덕분에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회장님이 저에게 고맙게 생각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했지만 무엇보다 아이에게 정말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했어요. 전 아내와의 재판 결과도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양육비와 위자료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었어요. 쫓겨난 그 여자는 나중에 재산을 형성하면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위자료 청구까지 마친 상태였죠. 그리고 판결 이후에도 위자료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추심과 법적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장치를 다 해놨습니다. 전 아내와의 재판이 거의 마무리되자마자 저는 정 씨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위해 법적 절차를 하나하나 진행했어요. 이들이 저지른 잘못을 반드시 책임지게 해야 했고 그래야만 다시는 같은 짓을 하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판에서 정 씨의 잘못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했고 판사는 정 씨의 책임을 인정했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현재 그 인간의 재산에 대해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 씨도 전처랑 마찬가지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적 강제 조치를 취해 놓았고 필요시에는 지속적인 압류와 경매를 통해 배상을 받을 계획이에요. 무식한 제가 혼자 했으면 이렇게도 못했을 겁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다 회장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깔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법적 절차 하나하나가 복잡했지만 회장님께서 제 옆에서 모든 것을 챙겨주셨기에 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정 씨가 얼마나 뻔뻔한 줄 아세요? 저한테 손해배상금 낼 돈이 없다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회장님 운전기사로 취직시켜달라고까지 엉덩이를 들이미는 꼴을 보였어요. 그걸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죠. 그래도 회장님 측근들이 그를 끌어내면서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했으니 속이 다 시원했어요. 참 저렇게 뻔뻔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저렇게 뻔뻔해야 사기도 치고 다니는구나 싶었고 사람은 절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요. 이제는 정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마다 회장님을 모시고 출근하고 중간중간 아이가 베이비시터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저녁에는 퇴근 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곤 하죠. 이런 직장이 어디 있겠어요? 대기업 복지 못지않게 잘 챙겨주시는 회장님 덕분에 제가 이런 복을 받으려고 그동안 힘든 인생을 살았나 싶어요. 아이가 웃으며 저를 반겨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큰 행복을 느끼고 이게 바로 제가 오랫동안 원하던 삶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돼요. 회장님은 우리 아이도 손자처럼 아껴주시고 아이도 회장님을 할아버지처럼 따르고 있어요. 아이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사랑을 듬뿍 주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루는 회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회장님 과거는 처음 들었거든요. 내가 자네를 이렇게 도와주는 건 자네가 그 꽃뱀 같은 여자에게서 날 구해줬고 운전하면서도 내 목숨까지 구해준 덕분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자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사실 나도 한땐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네. 사업에 실패하고 본처랑도 갈라서고 길바닥에 나앉을 뻔한 적도 있었지. 그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그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 자네를 돕는 것도 그런 이유야. 자네 같은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건지 계속 고민 많이 했습니다. 회장님 말씀 들으니 이제야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네요. 저도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자네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 그동안 자네가 겪었던 어려움과 자네의 진심을 내가 다 보고 있지 않나. 그리고 아이는 사랑으로 키워야 해. 나도 장성한 자식들이 있지만 사랑을 많이 못 준 것 같아 늘 그 점이 아쉬움으로 남네. 예, 회장님. 저도 이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사랑을 주겠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회장님 같은 분이 될 수 있게 잘 키워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언제까지나 이 일이 계속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언젠가 회장님께 잘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고 아이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마음뿐이에요. 그리고 전처 이 여자는 이혼하자마자 양육비도 곧바로 보내지 않아서 결국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설마 했지만 역시나 양육비 지급을 미루고 연락조차 피하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서 바로 내용 증명을 때려버렸습니다. 전처는 그제서야 마지못해 한 달치 양육비를 줬고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안 주면 계속 내용 증명 보낼 거라고 아주 단단히 못을 박았어요. 그동안 많은 시련을 겪어왔고 이제야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도움을 주신 분들을 생각하며 더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고 무엇이든 해낼 각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아이와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용기 가득한 댓글이나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